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지옥의 5년 두 번째 촛불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옥의 5년을 보내고 첫 번째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에 10월 29일 날 다시 지옥의 5년을 보낸 무주택자들의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5년을 극계한 문정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이 두 번째 촛불을 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인데 뭐 반팔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빙하기 시대가 돼버렸죠. 지구가. 그래서 아주 뭐 오리털 팥가루 있고 한 손엔 왼손에는 뭐 손난로 들고 오른손에는 촛불 들고 아마 집회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29일 날 10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두 번째 촛불 집회에 나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니까 있습니다.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여기서 중요한 게 민주노총이죠. 현 정권의 지분이 있는 민주노총, 현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노총이 이제는 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동자 단체 및 청년 단체와 정당들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차 촛불 집회를 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태준 촛불 집회를 연 사람들입니다.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2,300만 무주택자, 전체 인구 중에 지금 45%가 무주택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같은 5년을 겪게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다시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값이 싸졌다. 그럼 이 사람들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 집이 싸기 때문에 더 안 사는 거예요. 집이 비싸지니까 오히려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지금 만약에 하락기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락기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 더 안 삽니다. 박수 쳐요. 이미 이거는 박근혜 때 지금 보시면은 투기지역, 조정지역 해제 다 시켜놓고 대출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는데도 안 샀던 사람인데 무슨 지금 사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만 찾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상승장이 와든 하락장이 와도 집을 살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집값의 변곡점 찾아오나.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골 메뉴 같은 게 이게 바로 변곡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변곡점 찾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집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곡이라는 이 디버전스라는 찾을 필요가 없다. 집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자산이죠. 화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우상향을 하는 것이 집이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하락장의 끝에서는 무엇이 발생한다고 했죠? 역전세난.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나왔다는 신문기사. 난만 나오게 되면 그냥 집 사시면 됩니다. 그냥. 한 채 더 사시든지, 갈아타시든지, 대출 내서. 그때는 역전세난이 펼쳐질 때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 무슨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 과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때 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공포, 불안, 더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 불안이 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돼요. 매뉴얼대로. 역전세난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서울에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부산에서는 2019년도에 역전세난으로 펼쳐졌죠. 그때 부산에도 자살자들 많이 나왔고 못 버티니까. 그래서 그 신문기사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섹터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처럼 무슨 자동차, 무슨 전기전자, 반도체, 운송, 이런 철강, 건설, 금융 섹터가 없습니다.
신문기사 한 쪼가리만 보셔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쪽으로 홍콩 4에서 6평 아파트 없었어서 못 파는데요, 홍콩은.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은 홍콩 시장처럼 한번 대반의 정신 차립니다. 홍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평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7억이에요. 한 평이 7억. 아파트 한 평이 7억입니다. 한 채가 7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뭐 지방이라든가 오대광역시 보면 7억 이하 아파트 수두룩 갑니다. 하잖아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은요, 땅값이 어떻습니까? 관광지나 상업지 보시면은, 중심 상업지 보시면은 한 평이 17억인데 한 평이 17억. 이 더 심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국가죠, 일본. 한 평에 17억 대봐야 지금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홍콩. 그래서 저는 어차피 홍콩이나 일본 시장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음에 미풍선생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 요즘 적극적인 매수자 없어요, 매물 쌓이는 서울 아파트, 이런 기사 보고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예의주시를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것이 대출 규제라는, 네, 매매 수급 지수 6개월 만에 최저가 됐던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고, 두 번째 가장 큰 더 지금 이런 요인들을 만드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분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악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랫이 걸리든 일정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수장 부총리는 집값 고점을 매일 얘기하고 집팔으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오늘 발표가 됐어요. 내년도 집값 상승분을 5.1% 상승으로 지금, 네, 나왔습니다. 5.1% 내년도 아파트 가격이 5.1% 상승한다고 해요. 5% 상승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겁니다. 5%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2배 정도 오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국민 우롱하나 지금 내용이 나르고,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5년간 기다린 국민들 벼락거지 신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이 무엇이었습니까? 집값 잡겠다는 거죠. 집값에는 자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믿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예요. 뭐 믿든 말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5년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집값과의 전쟁을 한다고. 벼락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 피눈물 어찌할 건가? 뭐 자기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에 집값 상승을 5.1%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도 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 집값 자체는 물가 상승에, 네, 지금 표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세가 월세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와 집값은 가장 연동성이 높습니다. 물가 올라가는데 집값 내려간다는 내용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이 경제학에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물가 올라가면 집값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초등학교 2학년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물가를 다 올라가는데 집값만 하나만 딱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내년도 아파트 상승, 집값 상승을 5.1% 상승으로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도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라는, 물가 상승이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크다죠. 생산자 물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 생산자 물가는 또 소비자 물가에 연동을 미치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 그럼 소비자 물가에 연동을 미치게 되면은 결국에 또 시차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집값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집값 상승분이 이미 화폐 가치의 하락분만큼의 어느 정도로 많이 차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집값 상승분을 5.1%는 저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해봐야 소용없죠. 지금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금리와 연동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공급망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저는 물가 상승을 부르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정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의 사상 최고 생산자 물가, 뭐 유가뿐만이 아니죠. 뭐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금속들, 자원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도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는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 어떻게 펼쳐진다고 그랬습니까? 소빙하기라고 했죠. 소빙하기. 이제 해수면이 하는 것이고 해수면이 하락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 온난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다 사기죠. 사기 지구 온난화. 그래서 소빙하기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한 400년 주기로 이어지는 대빙하기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400년 주기 대빙하기도 2021세기부터 2020년부터 시작되는 대빙하기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은 난방 연료 지금 계절적 수요도 있겠지만 난방을 떼야 됩니다. 난방 연료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유가는 당연히 상승할 거고 이렇게 논리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가 상승하는 그 하나의 요인만으로도 전체 물가는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햄버거의 상추도 빠진대요. 양상추. 네, 지금 채소도 다 분기 현상 벌어졌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떻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집값 하나만 폭락한다는 시나리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말한 내년도 집값 상승분 5.1%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2차 촛불 집회 아무 의미 없다.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네, 알아서 그냥 자기 살 길을 마련하신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